뉴스쇼 빅뱅의 반장 신하영입니다. 여러분 8350, 8350이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인지 혹시 아시나요? 8350. 2019년 최저임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8,350원이 이제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입니다. 이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면은 노사 간의 불만이 표출되는 건 이제 익숙한 일이지만 이번에는 을과 을의 갈등, 을과 병의 갈등이라고 불리면서 그 양상이 조금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빅뱅에서는 이 다소 민감할 수도 있는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할 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경제학자 한 분을 모셨는데요. 그냥 아무 경제학자를 모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88만 원 세대라는 화두를 던진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가 제가 몇 년간 얘기를 해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시급 8,350원으로 최종 확정 고시했습니다. 경제학은 한 번도 인간과 사회에 관한 학문이 아닌 적이 없어요. 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편하고 즐겁고 그런 걸 고민한 학문이지. 알바 나오지 말래요. 망해야 될까요? 장바구니 물가도 올라가면 전국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단골 식당이 망하는 건 너무 슬프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좀 아니잖아, 이거는.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계약서도 안 써준, 그야말로 사장님 나빠요. 사장님 나빠요. 우리가 과학기술 발전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냐. 그게 우리가 10년, 15년 후에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손 들어볼까요? 최저임금 찬성하시는 분, 올리는 거. 반대하시는 분. 왜 반대하세요? 손 안 드신 분들은 저는 손을 안 들었는데 최저임금이라는 것 자체의 개념이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지, 그다음에 그게 꼭 있어야 되는 건지 자체에 대해서 저는 그다지 썩 찬성을 하는 편이 아니어서. 네. 최저임금이라는 건 사실 긴급 제도예요. 최저임금 자체가 좌우 그런 개념보다는 그 나라의 지금 소득 수준을 보니까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할 때 이 지표가 제일 나쁜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25%가 저소득층이거든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은 4분의 1의 확률로 가난한 확률이 있는 거죠. 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건 사실 긴급 제도예요. 지금 이 알바라는 이름으로 변종돼 있는 선착취구 정도 아니에요. 최소한 청년들이 일하고 청소년들이 일하는데 사다보험도 안 주는 거를 방치한다. 이거는 선진국의 갈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건 사실 긴급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특수한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제를 정격 도입해서 연방 차원에서 높였어요. 그래서 독일은 이제 보수 정부였는데, 그런 독일이 잘 돼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게 아니라 독일 경제가 위태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통독 이후에 이제 동독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독으로 많이 오니까 막 교란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제를 도입을 하자라고. 1인당 국민소득으로 보면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스웨덴, 뭐 노르웨이, 뭐 스위스 이런 데도 잘 살거든요. 그런 데는 최저임금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그냥 주고 싶은 대로 이제 알아서 주는데 웬만큼 주면은 사실 최저임금제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도 최저임금제를 있으나 없으나 그런 상태로 가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가 심각한 나라들이 이제 긴급하게 최저임금제를 강화시키는 일을 했고, 최근에 이제 이런 최저임금 강화시킨 나라들이 독일, 일본, 미국이 약간 그렇게 했거든요. 미국은 민주당 정부 때 한 거고, 그다음에 독일이랑 일본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치면 조금 더 보수 쪽이라고 하는 그런 정부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자체가 좌우 그런 개념보다는 그 나라의 지금 소득 수준을 보니까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할 때 긴급 처방으로 이제 최저임금제를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ILO라고 하는 국제노동기구에서 어쨌든 길게 놓고 전망을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의 임금을 높여줄 때보다 아래쪽의 임금을 높이는 정책을 했을 때 성장 효과가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 저소득 노동자라는 개념을 써요. 그러니까 중간보다 3분의 2 지점을 저소득 노동자라고 하거든요. 이게 제일 적은 나라는 벨기에예요. 6%거든요. 그러니까 벨기에 태어난 사람은 그 94%의 확률로 먹고 살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6%만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영국, 프랑스, 일본 이런 데가 전부 다 10% 정도 돼요. 저소득층이. 그러니까 한 10몇 %로 좀 못 사는 거고 한 80% 이상은 그 나라에 태어났으면은 웬만큼 사는 그런 건데, 이 지표가 제일 나쁜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25%가 저소득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미국은 이민자들이 많고 이민자 2세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를테면 백인 노동자에 비해서 좀 덜 받으니까 미국은 좀 불평등한 경쟁인 거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 24%거든요. 벨기에 6%랑 비교해 보면은 한국은 4분의 1의 확률로 가난할 확률이 있는 거지, 일을 하더라도. 근데 이게 여성, 지방 사는 사람들, 저학력들로 보면은 그런 특수한 집단한테는 굉장히 임금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좋은 제도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 지난 대선 때 보수, 진보 다 합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상위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만 높여주면은 그 성장 효과가 조금 있다가 몇 년 후에 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 이론은 위아래가 너무 벌어져 있으니까 아래쪽에 효과가 있는 정책을 하자.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단체 협상하고 최저임금 두 가지가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체 협상이라는 건 노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노조 가입률인데 우리가 되게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사실 효과적인 제도예요. 그리고 노조 없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최저임금을 정한 걸 보고서 거기에 맞춰서 자기네 임금을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온 국민의 이 임금 협상처럼 된 거예요. 좋은 제도인 거 맞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속도와 보완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걸 보니까 앞쪽을 높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속도가 빠르면은 적응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 적응을 점차적으로 하면서 보완책이 개발이 되면은 문제가 되는데 지금 너무 앞쪽에 돼 있어서, 그러니까
많은 이제 자영업이라든가 조그만 회사에서는 사실 이런 정부 제도에 잘 맞춰 나가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지원책을 했어도 사장님들이 조그만 회사인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했었어도 사실 부작용이 나올 확률이 높았고, 또 한 가지는 작년 연말에 보니까 보완책이 별게 없더라고요, 사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그거를 보완할 수 있어. 일단 지역별 뭐 마을기업 같은 거를 시범사업으로 쭉 뿌린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중에 몇 개는 또 살아남고 몇 개는 망할 거지만 고용에 대한 것들은 단기적으로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제도 준비를 하면서 시행이 됐으면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충격을 줄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 힘들다고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좀 길게 보면은 최저임금이 한 가지가 있고 기본소득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뭐 기본소득 개념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정도의 뭐 소득을 준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논란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일부 이제 그 알래스카 지역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핀란드 같은 데서는 이제 실험을 하고 있고, 근데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이 사실은 그 이세돌과 이 바둑 게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논쟁이 된 거예요. 아, 이제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막 들어와서 사람들이 유능했던 사람도 밀려날 텐데 그러면은 어떡하냐. 그럼 먹고 살 수는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IT 충격 등 이제 논의를 시작한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과학기술에 대한 거랑 사람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최소한을 맞추면은 우리가 과학기술 발전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냐.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예를 들면 예술이나 이런 데 사람들한테는 주자라고 하는 거를 쉽게 합의할 수 있거든요. 성남 지역에서 청년들한테 뭘 주자라고 할 때도 청년들한테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합의가 쉽거든요. 그리고 이미 노인들한테는 얼마씩 주자라고. 그래서 연령별로, 계층별로, 지역별로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가가 사실은 미래의 의제예요. 그럼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그때까지 단기적으로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진짜 결혼도 못할 정도로 되는 거는 좀 막자. 그런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정 선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건 맞고 기본소득도 확보하는 게 맞지만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편의점에서 어떤 일이 생길 거냐, PC방에서 어떤 일이 생길 거냐 알 수 있는 거라서 이거는 충분히 보완책을 갖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 이 업종은 사실은 우리가 유지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구조조정 계획을 짜서 이 사람들을 다시 그럼 사장님이었지만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거나 그렇게 해서 종합계획처럼 하면은 이 부작용 줄이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좀 너무 둔탁하게 온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최저임금은 계속 논란이 될 건데 지금이라도 진짜 좀 분야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어떤 대비책을 만들고 그렇게 가는 게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 교수님이 오늘 경제학 이야기를 하면은 재미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학 박사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하기 조금 조심스럽지만 경제학 용어들이요 너무 쓸데없이 어려워요. 네. 맞죠, 여러분?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쓸데없이 어려워요.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일단 하나 드리고 싶어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또 많이 나오잖아요. 도대체 이 최저임금과 소득 주도 성장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 이게 한국에 와서 좀 용어가 고생하는 건데요. 원래는 임금주도 성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국제 노동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월급을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를 실증적으로 해보니까 월급 많이 올려준 나라들이 잘 살더라는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월급 주도 성장이라고 하시면 금방 알 수 있죠. 아, 이거 월급쟁이 월급을 올려주는구나.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 소득 주도 성장이 이런 어려운 말이 아니라 임금도 어렵고 그러니까 저는 월급 주도 성장 같은 거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국에 이게 너무 올려다 보니까 월급을 안 받고 월급 주는 사람들이 또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자영업자 비율이 외국에 비해서 많으니까 월급에다가 플러스 자영업자들의 소득도 올라가야 된다 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된 거거든요. 모순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월급을 올렸는데 자영업자의 소득은 줄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설명하면은 보고 듣던 뭐 편의점 점장이 내 소득은 안 늘어요라고
그래서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 맞는 거냐라고 하는데 원래 외국에서 논의할 때는 이게 월급주도 성장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냥 소득주도 성장 이렇게 어려운 말 쓰지 말고 그냥 월급주도 성장 이렇게 하면은 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은 다 그렇게 써요, 지금도. 네.